12시가 가기 전까지는 뭐 1분 1초 아끼지 않고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12시간 있습니다. 나서주세요. 막아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모두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한마음으로 뭉친다고 해주십시오. 호소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권 심판의 최선두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투표에서도 정권 심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존재 녹색정의당에 대한 지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월 10일 투표장에서 기호 6번 새로운 미래를 반드시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꺾이지 않는 소신에 투표해 주십시오. 가장 소신 있는 젊은 정치인이 모인 개혁신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저희가 약속했던 걸 진짜 하려면 저는 의석수가 조금 더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감히 외람되게 호소하자면 비례적 표는 9번으로 압도적으로 몰아주십시오. 자,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시간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지금도 각 정당의 지도부 그리고 후보들은 안간힘을 쓰면서 표를 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요. 지금부터 국민의힘과 민주당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오늘 유세 일정이 많았는데요. 마지막 장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다뤄보죠.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일정은 오늘 주로 서울에서 일정을 많이 보냈는데요. 마지막 지원 유세 일정이 바로 여기입니다. 서울 가장 중앙에 있죠?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요. 저녁 7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7시가 아니라 좀 8시군요. 8시부터 마지막 유세를 계속 한다고 예고가 됐는데요. 청계광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를 고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시죠. 딱 한 표가 부족합니다. 그 한 표 때문에 30년, 40년 뒤에 후회하실 겁니까? 나가주십시오. 나가주십시오. 나가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청계광장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서울의 중심 곳에서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마무리를 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요. 왜 청계광장인지 지금 이민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서울에 광장이 많아요. 뭐 여의도에 광장도 있고요. 뭐 광화문 광장도 있고요. 그런데 왜 청계광장을 마지막 지원 유세 장소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택을 한 걸까?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서울의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서울 수복 작전에 대미를 장식하겠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이요, 48석입니다. 예. 이 서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총선의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계천은 저희 국민의힘에는 의미가 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만들어진 업적이기도 하고 대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바로 이곳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 오늘 일정을 보면요. 예. 도봉에서 시작해서 서울을 원을 그리면서 한강벨트를 따라서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합니다. 내부적으로요. 이 곳곳이 조금만 더 저희가 결집하고 예. 조금만 더 표가 나오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서 마지막까지 표를 호소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24시간 유세를 한다는 이미 발언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청계광장에서 유세를 마친 이후에도 이 자정까지 쭉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다시 시계를 돌려서 선거운동 처음으로 돌아가면 한동훈 위원장 가락시장에서 홀로 민생 현장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예. 이번 마무리도 또한 민생 현장에서 마무리를 해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다. 민생을 챙기는 정당에게 표를 달라는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청계광장이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지원 유세 장소인데 그 장소에서 끝난 뒤에는 야간에 열리는 시장 등 민생을 상징하는 곳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네요.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대표의 일정과 마지막 유세 지원 유세 장소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는 사실 재판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원 유세를 많이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재판이 끝나면서 여기입니다. 용산역 광장에서 마지막 지원 유세를 펼칩니다. 그리고 물론 끝난 뒤에는 인천 계양을 본인의 출마 지역구죠. 일로 이동을 해서 지역 유세를 할 예정인데 일단 마지막 지원 유세, 다른 후보를 위한 유세는 용산역 광장입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목소리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선훈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신데요. 저 보니까 민주당은 사실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을 때도 선대위 출정식을 용산에서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지원 유세도 역시 용산입니다. 용산역 광장이에요. 자, 이거 어떤 의미, 어떤 의도를 갖는 겁니까? 예, 22대 총선을 관통하는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정권 심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장소, 대통령께서 계시는 용산에서 이번 이슈, 그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슈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 용산역을 택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통은 이제 그 광장이나 이런 데서 마무리를 합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뭐 대구역 광장에서 선거운동, 본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서울역 광화문 광장에서 끝났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이례적으로 용산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용산역에서 끝을 낸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그 정권 심판론, 이것이 가장 큰 이번 이슈, 이번 총선을 관통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부각하고 강조하기 위한 이런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일정 마무리한 뒤는 인천 계양을 본인 지역구로 가거든요. 역시 여기도 중요하고 여기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는 전국 유세 다니면서 사실은 본인도 지역구 후보로 이제 뛰고 있기 때문에 계속 틈만 나면은 선거운동 시작을 본인 지역구에서 시작했다가 또 공식적으로는 마무리는 또 선거운동 자기 본인의 계양 지역구에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는 용산에서 이제 총 결집하는 이런 대규모 유세를 하고 마지막은 지역구 주민들과 소통하는 이런 유세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 저녁 7시에는 같은 장소, 물론 똑같은 장소가 아니고 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장소인 용산에서 각각 유세를 합니다. 화면 좀 보시죠. 자, 오늘 보면은요, 일정을 오늘 하루 여야 대표 일정 보는데요.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한동훈 비원장 유세 시작, 재판 시작 등등 있는데 가운데 있습니다. 19시, 7시예요. 저녁 7시. 이재명 대표는 용산역 광장,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역시 용산 유세인데요. 효창공원 앞 역입니다. 물론 거리는 좀 떨어져 있어요. 이 장소들은. 그러나 같은 시각에 용산에 머물면서 지원 유세를 한다. 요 점이 오늘 좀 주목을 받았는데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일단 청계광장과 용산. 여기서 글쎄요. 어떤 언론 기사를 보니까 용산은 비슷한 시간 용산에 했으니까 두 후보가 만나지 않겠느냐,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도를 보니까 이제 거리가 멀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거 어렵다는 게 많은 사람 얘기인데 청계광장 가기 전에 왜 용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유세를 하는 걸까요? 맞불로 놓는 거죠. 용산, 그러니까 효창공원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 하니까 우리는 야당 심판론인데 우리도 이 정권이 잘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과반 가거나 일당이 돼야 그나마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맞불로 작전을 놓고 이제 아마 청계광장 이동하는 것 같은데 좀 전에 이민찬 대변인 잘 짚어주셨지만 청계광장 가는 이유는 저는 또 하나 벌써 이게 가만히 됐는지 모르겠는데 청계광장 바로 물길이 시작되는 바로 위치점에 뭐가 있냐면 국가도로 원표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국가 모든 도로의 도착점과 시작점이 뭉쳐있는 비석 같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전국 18개 시도의 모든 도로의 출발점이 거기가 도착점이 되는 거고 서울에서는 거기가 출발점이 돼서 각 18개 시도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도로 원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에서 우리가 나라의 중심이 되고 그 국가의 중심이 돼서 국가를 구하겠다와 여기에서 18개 시도를 뻗어나가면서 우리가 이번 총선의 의미를 부각하면서
전체적으로 투표율을 좀 전국적으로 해달라. 뭐 이것까지 감안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제 생각엔 바로 그 거기서 한 20m 정도 이외에 그 국가도로 원표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것도 하나 그 상징적인 메시지로 감안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용산을 택한 이유는 오직 이번의 총선은 시종일관 정권 심판이다. 본인들이 허약하게 가진 지지율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정권 심판에 의존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 시종일관 시작도 끝도 용산이라는 점은 뭐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 보입니다. 최수영 전 의원께서는요, 지금 도로 얘기하면서 도로 원점이 거기다. 거기 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설명을 더 기가 막히게 해주신 건가요, 지금? 아유, 저희 다 고민을 해서 진짜입니까?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했다니까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까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업적으로 꼽히는 청계천 이 얘기까지 꼬려부셔줬는데 이번에는 박찬환 교수님. 이 파이널 여야 오늘 마지막 주제 대표들 마지막 주제 장소 요거 각각 좀 평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 파이널 그 유세 장소에 예. 현재의 판세가 녹아 있다고 봐요. 선거운동의 전략에 녹아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권 심판론의 상징성, 용산이죠, 뭐 용산을 타겟으로 한 건데 사실은 이제 정권 심판론을 밀고 가면서 이거는 좀 산토끼 잡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무당층이라든지 중도층에게 예. 끝까지 정권 심판론을 호소하는 그렇게 본다라면은 현재 유리한 판세를 갖다가 중도층까지 확산시키는 그런 쪽에 무게가 좀 쥐어진 그런 상징성의 무게를 뒀다 이렇게 보고요. 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청계 광장인데 예. 물론 뭐 청계에도 뭐 원표도 있고 MB도 있고 그러니까 방점이 찍혔지만 저는 광장에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왜냐? 지금 국민의힘은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지금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호소합니까? 탄핵 저지선, 개헌 저지선. 그래서 제발 투표장에 나와 주십시오, 지지층 여러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막판에 지금 보수가 대결집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걸 눈으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모습. 그래서 광장. 그렇죠. 광장이 무게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집도끼를 지금 잡아야 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용산과 청계광장 사이에는 산토끼와 집도끼를 잡는 양 당의 지금 그 마지막 파이널 유세의 어떤 그 판세 이게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판세 상황에 맞춘 마지막 지원 유세 장소의 선택이다. 이런 분석이십니다. 아마 오늘 밤에 정말로 짧은 시간이지만요. 돌이켜보면 그 시간의 밀도라는 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는요. 아마 이게 좀 시작이 곧 있으면 진행됩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아까 방송 시작할 때 살짝 말씀드렸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과연 총선 뒤에 어떤 행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 어떤 위치에 갈 것인가, 어떤 또 선택할 것인가. 이게 좀 궁금증.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정치할 결심, 한동훈의 등극컷. 등극컷이요? 뭐 수능입니까? 왜 등극컷이 나옵니까 지금요? 그리고 정치할 결심, 거의 이 정도로 간주되시는 발언을 또 했거든요. 자,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근데 거기에는요, 본인의 향후의 행로, 그리고 다른 분은 총선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관해서 얘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매번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한 번도 기회를 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시작한 지 100일도 안 됐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냥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소방서로 들어온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은 여기까지여야죠. 한동훈 위원장이 뭐 전국을 다니면서 당정의 중심에 서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면은 국정운영 3년 1개월이 그냥 묻히게 되고 한동훈 위원장의 처신은 진중하고도 신중한 그런 어떤 모도가 중요하죠. 자, 그럼 여기서요. 패널 네 분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질문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일단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오늘이 총선 전날인데 생일이라고 그러네요, 또. 이거 의미가 톡 되는 거예요. 총선 전날 생일을 맞은 한동훈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정치라는 무대에서 살기로 이미 결심을 했다. 이렇게 밝힙니다.
단단히 정치할 결심을 했다고 스스로 말을 한 거예요. 총선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저희가 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지죠. 한동훈이란 인물의 정치 생명이 지속되기 위한 이른바 총선의 등급컷 몇 석이면 될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비례위성정당까지 포함된 국민의힘이 몇 석 정도를 얻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 정치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의석수를 적어주는 겁니다. 자, 다 쓰셨으면 올려주세요. 자, 네 분이 동시에 들어주셨는데 일단 빠르게 한 번씩 볼까요? 여선홍전 행정가부터요. 여선홍전 행정가 일단 100석, 그리고 박상현 교수님은 120석. 자, 맞은편으로 갑니다. 맞은편으로 가면은요, 최수영 전 의원은 125석, 그리고 이민찬 대표는 100석입니다. 그럼 100석이 두 분이고요. 120석, 그리고 가장 높은 게 125석이네요. 그러면은 낮은 순서부터 이제 가볼까요? 여선웅 전 행정관이 100석이에요. 자, 100석 정도면은 정치적 생명을 계속 끌고 가고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이 100석이 이제 개헌 저지선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는 갑자기 이제 읍소 전략을 하면서 예. 개헌 저지선을 지켜달라,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죠. 그리고 예. 뭐 만약에 100석이 무너지면 뭐 이재명 대표 그리고 뭐 조국 대표 스스로 사면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굉장히 읍소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만약에 못 지키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생명은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기준에서 보면은 예. 100석, 뭐 150석 민주당한테 1당만 뺏겨도 원래는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야 되는데 그건 패배로 간주가 되는데 통상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개헌 저지선이라도 못 막으면은 진짜 어렵게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00석 정도만 얻으면은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그냥 그만 정계 떠나세요. 뭐 책임지세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겠다. 이 뜻입니까? 그런 말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본인이 100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책임이 있냐 이렇게 말했다가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한번 혼쭐이 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을 약간 입장을 바꿨죠. 예. 그리고 뭐 어제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도 나는 이제 뭐 선거 끝나도 계속 정치를 하겠다. 예전에는 무슨 뭐 유학 가느냐 어쨌든 이야기 나왔을 때도 계속 부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씀한 것을 쭉 이제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최악의 상황만 아니면 자기는 정치는 계속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민찬 대표도 올려주세요. 지금 이민찬 대표도 똑같이 100석을 쓰셨는데 이 100석의 기준 어떻게 평가하신 겁니까? 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예. 윤석열 정부 3년 차이는 중간 평가 선거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인 거를 알고도 들어왔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민주당 내부에서 200석을 자신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죠. 예.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목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황상무 전 수석 문제, 예. 이종섭 전 장관 문제, 국민의 민심을 받아서 그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있고 민심이 반응해서 의석에 대해 반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논란이 있는 후보들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지 않죠. 이런 부분이 여론의 평가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대력권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 구원투수로 온 거예요. 예. 그 과정에서 보수가 결집했고 이런 평가들이 당 내에 안팎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물보짓고 있는 개헌 저지선만 확보해서 총선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추후 정치를 할 수 있는 디딤돌은 마련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대권주행까지 갈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이후 남은 3년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에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정을 좀 해보면 만약에 100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100석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어떤 대표도 당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건 책임론을 피해갈 수가 감당하기 없습니다. 어렵다고. 예. 알겠습니다. 두 분 100석 얘기를 했는데 설명이 이유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다른 것 같기도 그러네요. 자, 이번에는 숫자가 이제 지금 낮은 숫자부터 올라가고 있어요. 박창한 교수님께서는 120석을 쓰셨어요. 120석 정도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생명은 계속 유지되고 정치 활동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데 어떤 기준에서 120이 나온 겁니까? 뭐 패스트트랙 저지선입니다. 법안 관련된 거네요. 네. 이거는요. 법안 통과. 앞서서 이제 100석을 두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아무리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총선 때 보수 정당이 얻은 표보다 더 적으면 안 돼요. 그때가 103석. 그렇죠. 103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지난번 얻은 의석수보다는 더 많아야 되고 뭔가 상징성 있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했지만 미래 권력을 끌어다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야지만이 본인이 정치에 남을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의석보다는 많아야 되고 예. 뭔가 상징성 있는 그래도 이 정권에 또는 그 총선에 의미 있는 숫자가 되려면 예.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당이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 여당이 일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의 가장 큰 국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법 만드는 곳이에요. 예. 야당이 180석 가지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입법을 했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예. 120석을 넘기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패스트트랙을 갖다가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패스트트랙이 뭐 아시는 시청자분이겠지만 쟁점이 된 여야가 합의 안 되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 180석 이상 가진 정당이 그냥 밀어붙이면 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최소 의석이 120석이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소위 말해서 미래 권력을 땡겼었더니 예. 과거보다 그래도 20석 가까이나 늘었네. 그리고 야당이 이제 패스트트랙 함부로 못 쓰겠네. 이 정도는 돼야지 본인이 당을 갖다가 장악하고 향후 대권까지 노릴 수 있는 거지. 100석 얻어가지고 지금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이거네요. 본인은 남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경쟁자들이 가만 안 두죠. 그러면 만약에 가정에서 120석을 좀 넘겼어요. 그 정도 얻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다음 정책 행로는 뭡니까? 저는 뭐 120석을 넘겼다 손 치더라도 뭐 소위 꽃가마 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패배는 패배고 대패는 대패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여권은 소위 말해서 총선 패배 책임론에 휩싸일 거예요. 누가 더 잘못이 있냐? 예. 소위 말해서 용산이 더 책임이 크냐 아니면은 당이 더 책임이 크냐? 그게 또 약간 논쟁처럼 그렇죠. 비춰질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예. 그래서 120석을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용산 책임이 더 크다는 걸 보여주려면 나는 이렇게 해서 120석을 넘겼는데 예. 그나마 이것도 저 용산에서 진짜 헛발질을 하는 거 간신히 이렇게 막은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어떠한 상징적인 숫자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난번 총선 성적과 비슷한 성적을 낸다면 땡겨 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미래 권력을. 그러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존재감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예. 지금 세 분 말씀 들었는데 이제 숫자를 지금 또 뒤늦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지금 뭐 여당 의석수 얘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할 결심을 사실상 했거든요. 근데 그 정치적인 생명이 유지되기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민의힘이 비례정당 포함해서 몇 석 정도는 최하로 얻어야 되는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데 100석이 두 분 나왔고요. 120석이라 쓴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높게 쓰신 답이 최수영 전 의원인데 125는 120에나 5석이 더 많아요, 지금요. 이거 125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주로 100석을 얘기하신 분들은 이제 그나마 선방한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21대 총선에서 103석 했죠. 예. 근데 야당일 때 패배하는 것과 여당일 때 패배하는 거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뭐 103석 해도 대표가 은퇴하고 비대위 꾸리면 그만이지만 여당이 100석 정도 남짓을 했다. 이거는 그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사실상 상실하는 겁니다. 일종의 뭐 레임덕을 넘어 대두덕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최소한 그 기준이 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과 함께 왜 제가 125를 얘기하냐면은 지금 비대위 체제 아닙니까? 자, 그러면 총선이 끝나면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가다가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내는 전당대회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최소한 지금 박 교수님 120석을 얘기했는데 120석 갖고는 패스트트랙 못 막아요. 불안한 게 개혁신당까지도 이제 범야로 쳐야 돼요. 그럼 단독으로 그러니까 범야로 치기에는 녹색정의당, 그다음에 진보당, 그다음에 뭐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다 범야예요. 그러니까 이 범야가 마음만 먹으면 120석 언저리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럼 최소한 125 정도가 여유는 좀 있어야 된다. 방어선을 쳐줘야지. 그래야만 한동훈 위원장이 원외 인사 아닙니까? 자, 원외 인사가 22대 국회 때 가장 그 여당을 이끌어 가려면은 125라는 이른바 갑옷이 있어야만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것과는 별개로 최소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에서 여의도에서 그다음에 22대 국회 전반기에서 살아남으려면은 125라는 갑옷 정도를 입어야 본인이 역할을 할 수가 있지 125 이하가 돼서 패스트트랙 저지선도 간당간당한다. 저는 그러면 이 리더십이 인정받지 못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당 때 패한 것과 여당 때 패한 것은
그 사실 자체가 무게감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전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125 약간 다섯석의 여유 정도는 있어야지 너무 간당간당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인데요. 근데요. 가정을 해서 만약에 지금 최수영 전 위원께서 제시하신 그 숫자에 못 미쳤어요. 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총선과 비교해서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의석수가 너무나 이 참패 수준으로 내려가면 황교안의 길을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백석언절이라면은 예. 조기 퇴장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103석으로 조기 퇴장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 여당이 집권 2년차, 3년차 접어드는 시점에서 100석 언저리를 했다. 아무리 비대위원장이 100일 정도 난집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책임으로서는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책임론이 뭐 그렇죠.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예. 100석, 120석, 125석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 활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 의석, 이른바 등급 컷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은요. 어떤 의석이 나오는지. 그리고 의석이 나와도요, 사실은 평가가 이제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평가가. 그것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뭐 선거운동 기간은 뭐 어느덧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거기는 안 갔습니까? 라는 질문이 정치권에서 좀 나와요. 일단 화면 좀 보시죠. 어딘가 하면요. 지난 14일에 부산을 갔을 때는 부산 지역에 이제 출마하신 분들과 막 공동 유세도 하고 당시는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정식 유세는 아닙니다만 호소전이었죠. 근데 거기 사진에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왼쪽으로 옆에가 누군지 장해찬 후보네요. 저 때는요. 빨간 점퍼에 2번이라고 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전인 지난달 16일 장해찬 후보 공천이 취소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장해찬 후보가 수영구에서 무소속 출마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국민의힘 후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공천 취소된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3번을 부산을 갔어요. 근데 수영구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곳은 한 번도 가질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가서 지원 유세는 안 했어요. 저기서는. 이걸 가지고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관련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네,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를 안 가요. 왜냐하면 이 의석 뺏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예. 그럼 당연히 가가지고 국민의힘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이 후보로 사실상의 유권자들께서 그냥 단일화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이거 예. 안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실권 하에 이 여당이 그대로 들어있다면 장해찬 후보 저는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해찬 후보는 굉장히 또 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결단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큰 자산이 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대승적 좀 차원에서 좀 결단을 좀 내려주시기를 저희 당에서는 지금 좀 간곡하게 좀 바라고 있고. 자, 박찬환 교수님.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해찬 후보의 공천이 취소가 된 이후에 부산을 3번 갔는데 한 번도 수영구를 안 갔다. 조금 더 좁히면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이후엔 2번 갔어요. 그때도 그렇게 따져도 한 번도 안 갔다. 안 간 겁니까? 못 간 겁니까? 왜 모습이 없었던 겁니까? 수영구에서는. 못 간 거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대통령 눈치 본 겁니다. 무소속 후보인데요, 장해찬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봤습니다. 자, 방금 앞에 자료화면 방송이 있었는데 저게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수영구를 갈 거냐 말 거냐 이게 굉장히 관심사가 된 겁니다. 왜? 간다면 확실하게 이거는 뭐 용산의 뜻이 아니고 무소속으로 장해찬 후보가 지금 나온 것은 당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확실하게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달라라고 유권자들한테 호소하는 거다. 가면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후보와 손을 잡고 유세를 하고 지원해달라고 하고 이름을 외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평론가들도 얘기하고 지금 방금 자료화면 나간 것들이 얘기가 회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읽힐 때 그렇게 읽히는 거예요. 장해찬 후보가 아직까지도 후보 사퇴를 하지 않는 이유. 용산에서 사퇴하란 말 못 들었다 나. 이거잖아요. 지금도 여권이 장해찬 입만 보고 있습니다. 제발 사퇴해 주세요. 제발 사퇴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가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서 국민의힘 후보 손 한 번만 들어주면
뜻이 이거구나. 신호 금방 알아들어요, 부산 시민들이. 그런데 그 손을 안 들어줍니다. 예. 못 들어주는 거죠.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못 들어준다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민찬 대변인께는 그러니까 수용구 지원 유세를 안 간 거예요. 한번 다른 부산 지역은 뭐 여러 차례 간 것도 있고요. 근데 수용구를 들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이 대통령 눈치를 봤다면 처음부터 공천 박탈을 하지 않았겠죠. 아, 시작점이 그거다. 저희가 선거 기간 내내 대통령 눈치만 보고 선거를 치렀다면 예. 홍상무 전 수석 문제나 이종섭 대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뭐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예. 당 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의 여러 지원 유세에는 여러 전략적 판단이 녹아 있습니다. 예. 낙동강 벨트, 특히 부산에는 여러 가지 경합 지역이 많아요. 예. 수영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입니다. 예. 저희 내부 판단에는 저희가 굳이 수영구를 가지 않아도 저희 당 후보인 정연욱 후보가 승리하는데 여러 문제가 없다는 내부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 승리에는 문제가 없을 그런 거다. 전략적 판단에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가 장해찬 후보가 이미 공천권을 박탈해서 당 밖에 있는 후보에게 저희가 사퇴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해찬 후보에는 정말 마음 아픈 저에게 아픈 손가락이죠. 왜냐하면 장해찬 후보의 여러 논란이 있을 당시에는 저희가 정말 국민들 여러 시선 눈높이에서 예.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고 예.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내서 그에 따른 승리를 거두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고 그에 따른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부산 수영구 관련해서는 민주당 후보의 어부지리 승리 가능성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지원 유세를 안 한 건데 거기서는. 그 가능성이고 여러 여론조사 중 일부가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이 투표의 역사성이나 예. 지역 여론 등을 수렴했을 때는 국민의힘 후보로 결국에는 보수 지지층이 결집을 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굳이 다른 지역도 지금 바쁘고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거는 전략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낙동강 거다. 벨트는 지금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전략을 더 투입해서 경합 지역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수영 전 위원님은요.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이 될 경우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책임론이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런 뭐 전략적 판단이 틀렸다는 측면에서 당 지도부의 판단에 대한 오류와 미스를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가지 않았던 전략적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예. 장해찬 후보가 집요하게 단일화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단일화 얘기를 먼저 꺼냈죠. 먼저 꺼냈죠. 그래서 뭐 여론조사든 뭐든 모든 방식 내가 수용할 때는 다 단일화하자. 근데 공당이 후보를 공천해놓고 공천에서 탈락시킨 후보와 단일화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유세를 가면은 기자들의 질문이 뻔할 거 아닙니까? 보수의 분열이 필패인데 그러면 단일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럼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 대답 자체도 사실은 그 대답 자체가 오히려 그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공천했던 것에 대한 책임론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 경쟁력으로 선거를 한번 치러봐라 라고 이제 말을 하고 그 인근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쪽은 가서 진화하고 지금 굉장히 PK 전선이 좀 흔들리고 있다. 낙동강 벨트가 조금 흔들린다. 이런 지점에서는 굉장히 그쪽은 가는데 이쪽 지역에서는 이게 잘못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가서 발을 딛는 순간 그 프레임에 단일화 프레임에 말려버리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저는 전략적으로 좀 피했다. 그리고 그것을 굳이 하지 않아도 거기는 마지막까지 내가 가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통적 지지 기반이니까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적 지지를 우린 기대한다라는 그런 이른바 친목도 메시지고 방문하지 않는 것도 전략인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은 수용구의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겼다 이겁니까? 그렇죠. 지금요? 예. 만약에 총선 끝난 뒤에 장해찬 후보의 복당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공당에서 그리고 여당에서 예. 분명하게 선을 그은 사안에 대해서 갑자기 어떤 식으로든 뭐 장해찬 후보가 외곽에서 범여 무소속으로 지원 사격해주고 예. 동참해주는 건 모르겠으나 그걸 바로 복당을 받아가지고 의석수 한 늘린다? 저는 그거는 당으로서도 그다음에 말하자면 정부 여당에 대한 책임 정치라는 차원에서도 좀 매우 부정적으로 저는 바라봅니다.
요소롱 전 행정관, 지금 민주당은 부산 수용구 지역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삼자 구도가 돼서 사실은 민주당이 수용구에서 한 번은 후보를 못 낸 적도 있는 엄청난 험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무투표 당선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수가 갈라져가지고 삼자 구도가 돼서 사실은 민주당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까 단일화 이야기도 나왔지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단일화를 하면 1대1 구도가 돼서 뭐 정현우 후보가 되든지 장해찬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장해찬 후보는 어쨌든 보수를 표방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있으니까 다시 받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 한석을 유지하는 것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기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중재 역할, 단일화 역할을 안 한다는 거는 용산과 약간 뭔가 그 잘못된 약간 계속 이제 갈등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차라리 정현우 후보를 사퇴시키든지 아니면 장해찬 후보를 사퇴시키든지 둘 중에 해가지고 무조건 그 의석을 갖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내 판단이 맞다. 그 장해찬 후보의 공천 취소한 거는 내 책임이다. 내 말이 맞다. 이거를 이제 용산과 계속 약간 이제 갈등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부산 수용구 상황은 굉장히 묘한 상황으로 지금 뭐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내일이면 결정이 되겠죠. 어떤 결과든지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명과 관련된 의석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은 하지만 왠지 고민인 지역구 한 곳 다뤄봤고요. 다음은요. 이재명 대표인데 오늘 재판 출석을 했죠. 재판 출석을 했습니다. 우선 그 모습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죠. 지금 법원 재판 오전 재판 끝나고 잠시 정원심 때문에 휴정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이고 이제 또 좀 이따 재판 법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선거운동의 효율성, 중요성을 따지면 오늘 전날이 선거에 가까울수록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하필이면 이날이 또 재판 일자로 잡혀서 가까하게 됐습니다. 오전 재판 잠시 끝난 뒤에 차량에서 휴식 취하면서 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했군요. 거기에 남아있는 영상이었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재판 출석을 했는데 그런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재판 안 가고 경남 지역 유세를 한번 가볼까 고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빠질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결국에는 불출석 대신에 출석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뭐 지금 1분 1초가 아쉬운데 출석을 지키고 그랬다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여선호 전 행정관? 어제까지만 해도 불출석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래요. 뭐 바쁘니까 다른 데도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유였었는데 결국은 출석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사실은 그 재판에 불출석한 거는 딱 한 번이고요. 뭐 그전에는 계속 이제 뭐 지각 출석 뭐 이런 것도 하면서 빠지고 약간 한 번 빠지고 한 번 늦은 건가요? 예, 한 번 늦은 거죠. 그렇게 했을 때도 계속 재판부 뭐 판사들한테 계속 이제 뭐 사과를 했고 어찌됐든 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일정 조율을 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안 받아들여진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뭐 국민이라면 당연히 재판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 지켰다 뭐 그거를 이제 뭐 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약간 조금 특이점이 재판 출석하면서 뭐 약 11분간 그 이재명 대표가 준비해온 뭐 쉽게 말하면 연설문 같은 거를 읽었는데 이게 약간 좀 화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재판의 출석은 의무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재판이 일어나는 계기가 어쨌든 이제 검찰이 뭐 약간 뭐 야당 탄압 이렇게 이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 긴 연설문을 실제 읽었다. 이게 약간 특이점이다.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성호 전 행정관 잠깐 말씀하셨어요. 재판에 출석하면서 거의 한 11분 뭐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읽을 거리를요. 굉장히 긴 내용을 뭐 기자회견처럼 읽었는데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과 관련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반응도를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죠.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선거 전날인 오늘 초접전지들을 들려서 한 표를 꼭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 정치 검찰의 의도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서초동 법정에 대장동 비리의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그 출석하기에 앞서서 눈물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달라고 국민 상대로 영업하는 눈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읽다가 울컥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거는 영업하는 눈물이다. 뭐 이런 반응까지 들렸는데요. 최수영 전 의원. 11분간 회견. 그리고 뭐 읽으면서 울컥하는 모습. 사실상 보면은 법정 앞에서 이건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한 셈이다. 그렇죠. 뭐 이런 평가 나오는데 아마도 지지층 결집 의도라고 정치권에서는 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일단 지지층은 차치하고요. 지금 사실 선거는 항상 중도층이 중요한데 그렇죠. 중도층 입장에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저 모습이 고질적인 사법 리스크가 다시 한번 강조된 셈인가? 아니면 야당 대표가 약간 핍박받는 모습처럼 비춰졌을까?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핍박받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검찰 독재 정권을 뭐 규탄하기 위해서 했겠죠. 근데 잘 보십시오. 제가 법조계에 물어보니까 저 법원의 경례도 법원의 일부로 보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건 뭡니까? 즉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지대에 있어야 할 사법부까지 활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려 11분을 얘기했습니다. 본인 차로 이동하면서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선거운동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11분 동안 유세했으면, 그리고 온 미디어가 저기에 집중했으면 저만큼 큰 선거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저거는 재판을 빙자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장소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매우 고민하다가 재판 받으러 순응하는 척 가는 모습은 연출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번 해보자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지지층에겐 저는 뭐 하든 안 하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들이 늘 반영되니까 저는 그건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과연 중도층이 이렇게 바라볼 때 저렇게 가장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재판의 사법의 영역까지 가서 저렇게까지 유세 활동을 해야 하나? 이 부분은 상당 부분 네거티브한 인상으로 올 것임은 분명해 보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까지 정말 하루 전날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들에게는 저 굉장히 부정적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역시 자신의 재판과 자신의 사법적 의혹을 선거에까지 마지막까지 활용하는구나는 아주 부정적 인식을 남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매우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고 저런 일정을 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차라리 깔끔하게 재판받고 짧게 나와서 유세장으로 부지런히 이동하는 모습을 해주는 게 중도층에게는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재판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행 중인 걸로 일단 봐야 되는 건데요. 자, 이번엔 박찬원 교수님, 오늘 저 모습 어떤 효과, 어떤 영향이 있었을 거로 판단하십니까? 뭐 역시나 무당층과 중도층을 노린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윤석열 정권의 대한 정권 심판론이 최근 2, 3주 사이에 갑자기 확산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냐? 이종섭 출국 금지권 그리고 대파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국민들은 오만하다고 생각될 때 그동안에 쌓였던 게 폭발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노마크 찬스에서 골 못 넣는 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갖다가 역습을 통해서 골을 넣는다? 국민들은 굉장히 후련한 거예요. 자, 똑같은 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사법 리스크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정말로 승부처라고 생각될 때, 국면이 전환될 때, 그때 한번 불출석하고 지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외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인 재판을 다 참석했거든요. 특히나 선거 전날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디서 유세하는지까지 오늘 우리가 지금 시간을 뭐 20분 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금쪽 같은 시간에 재판에 참석한 것은 이렇게 법을 갖다가 최대한 지키려고 법 절차를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우키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본인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거운동을 한 겁니다. 사실상 11분간의 집중적인 선거운동을 한 셈이다. 이거 느끼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한 달 넘게 소위 말해서 대국민 그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단독 드리블을 했어요. 근데 골 못 넣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치 않는 재판장에 출두하면서 그것도 선거 전날 그러면서도 눈물로써 호소를 한 거죠. 그렇게 보면 뭐 그것이 악어의 눈물인지 아닌지는 본인만이 알 겁니다.
이것이 판단은 국민들이 할 몫이지만 예. 빈 골대에 골을 못 넣는 것과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역전골로 역전시키는 이런 것들에 어느 것이 국민들이 더 좋게 볼까라고 하는 점은 좀 분명하다고 봅니다. 최수영 전 의원께 추가 질문 드리면 오늘 11분간 이렇게 뭐가 읽었어요. 기자회견 형식으로. 뭐 아까 이거 사실상 선거 유세한 거 아니냐 이게 평가해 줬는데 특히나 접전지라고 소개하면서 7명의 후보 이름을 직접 거명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장소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소의 정치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저 법원 재판을 받으면서 저렇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네이밍되고 정확하게 포지셔닝된 사람들을 얘기한다. 저기는 뭐 이를테면 저기에서 보면은 강릉의 김중남 후보 같은 경우는 권성동 의원과 싸우고 있는 사람, 그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박수현, 그다음에 누군지 아시잖아요. 정진석 의원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이 타겟팅하거나 이 정부의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 전날 정확하게 거명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말하자면 선거 지원 유세를 프레이밍화해서 던진 거예요. 그럼 오늘 저 장면이 굉장히 연구하고 고심해서 나온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저 7명도 얼마나 대상을 고심했겠습니까? 정권 심판이라는 이 구도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접전지 후보들을 다 고민했다가 준비된 모습으로 저렇게 얘기했던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렇게 한 거는 굉장히 준비돼서 한 거든 저는 정치 전략상 저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저게 과연 저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중도층에게의 확장성 호감도 저는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두 분 말씀 보니까 뭐 평가가 상반돼요. 역시나 예상대로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젠가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실 거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시면은 유튜브 쪽에 보면 이렇게 글도 올리고 약간 게시판 같은 코너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뭔가를 올렸다가 1시간 뒤에 지웠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 유튜브 채널인데요. 일단 왼쪽 걸 보세요. 저렇게 올라 있었어요.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 하면서 뭐 이준혁 후보 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 뭐가 링크처럼 건 거예요. 어떤 기사 내용이나 어떤 영상 내용을. 근데 보면은 이준혁 후보가 한 말을 뭔가 두둔하는 듯한, 옹호하는 듯한 약간 그런 내용의 어떤 게시물을 링크를 하면서 역사의 진실에 눈 감지 말아라고 쓴 거예요. 근데 1시간 후에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온 관계자들의 설명은 실무자의 실수였다. 이거였거든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 또 안 놓칩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김준혁 후보의 이화여대 성상납인이 하는 그런 망발에 관해서 개인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히는 SNS 글을 밝혔던데요. 동의하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이건 전 국민의 상식과 이 성평등의식 그리고 전 국민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인권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하면서 후보 이름은 틀렸네요. 김준혁 후보입니다. 성을 제가 틀리게 벌습니다. 김준혁 후보입니다. 자, 이민찬 대변인,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거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준혁 후보를 공천권을 박탈할 수 없으니까 옹호해보자. 이런 기회로 요거를 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모든 상황을 지금 정치 공세 소재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역풍을 맞고 있는 거예요. 아까 방금 보신 그 부분 있죠. 저 기사에서 내용을 보면 내용 팩트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하신 분이 자신의 이모가 과거에 김준혁 후보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미군으로부터 어떤 뭐 그런 이런 걸 한 것으로 보이는 이게 지금 이대 관련된 그 맞습니다. 사안입니까? 예, 본인의 이모가 이화여대 출신인데 과거에 뭐 김한란 씨로부터 그런 걸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서 김준혁 후보를 옹호하는 듯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 부분에서 팩트 자체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 이모라는 분이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그분이 기자회견한 나이가 13살 때 이화여대를 다녔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팩트를 갖고 옹호를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그 기사를 공유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이 검찰청 앞에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했던 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 소재도 검찰 독재 정권의 규탄하는 내용이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기억을 돌이켜 보면 과연 대장동 사건은 어느 정부에서 수사를 시작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대장동 수사를 시작했고요. 백현동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그 수사를 중단해야 그것이 정의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모든 것을 정치 공세 소재로 삼고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관계를 틀리고 선거 막판에 이런 역풍을 맞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올렸다 삭제했던 그 게시물 관련된 화면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뭔가 기사 같은 거를 이렇게 올렸는데 김준혁 논란의 대반전 나의 이모는 딱 그러니까 요 제목 보거나 뭐 내용 보면은 약간 김준혁 후보를 약간 옹호하고 약간 뒷받침하는 듯한 이런 내용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올려놓고선 역사의 진실 뭐 이런 걸 글을 올렸는데 1시간 후에 삭제가 됐어요? 여성훈련 전가? 왜 삭제한 겁니까? 정말 뭐가 실수입니까 이거? 이게 이제 지금 뭐 그 선거운동 기간 되면은 예. 후보자들이 본인들이 다 SNS를 직접 운영하진 않습니다. 아까 좀 전에 그 이재명 대표가 뭐 초접전지 7곳 올렸다고 해가지고 뭐 이미지도 하나 올렸잖아요. 예. 그게 다 이제 당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뭐 이미지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재명 대표 측 뭐 이야기는 실무자의 실수다. 저는 뭐 그렇게 이제 뭐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근데 사실은 저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김준혁 후보 관련된 논란을 전부 다 뭐 옹호하거나 동의한다 이런 취지로 해석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김준혁 후보의 주장 중에 뭐 김한란 이대 초대 총장이죠. 예. 그분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밝힌 것이지 만약에 그게 이제 내용이 맞다면은 밝힌 것이지 김준혁 후보 전체를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당 차원에서도 김준혁 후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주장과 표현들을 했을 때 당 차원에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근데 뭐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약간 번복하는 듯한 그런 뭐 1시간 만에 삭제한 거는 이거 뒀다가 또 논란될 것 같다 해서 깜짝 놀라서 삭제를 한 걸까요? 실무자의 이제 뭐 실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게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아니면은 그 흔히 뭐 그 운영할 수 있는 예. 뭐 그 트위터 전 X나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게 아니고 유튜브 계정이더라고요. 유튜브였어요? 사실은 유튜브에 저는 뭐 저런 글 공유까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커뮤니티라고 보면 거기가 글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기까지 또 운영까지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윤찬 대표. 저는 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게요. 우리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개항해서 소고기를 먹고 삼겹살을 먹었다는 삼겹살.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실무자의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실무자의 실수예요. 우리 김혜경 여사도 과거에 법인카드 논란 때도 실무자의 실수여서 자신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 불리한 상황이 되면 꼭 실무자의 실수가 등장하는지 저는 이건 유권자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김준혁 후보의 논란이 된 핵심은 김한란 전 총장이 그 또래 여성들을 포섭을 해서 사교 클럽을 만들어서 미군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김준혁 교수의 내용이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런 논란 와중에 고은 씨라는 분이 이대 출신입니다. 예. 이분의 이모 또한 이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대 출신이고 이모도 이대 출신인데 이모가 35년생인데 48년 사진을 보니 그렇게 의심되는 대목이 있었다고 예. 옹호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 취지 자체가 그 김한란 씨가 만든 그 사교 클럽이 성상납을 한 그 부분에 동의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며 이 기사를 링크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김준혁 후보의 말에 동의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유권자들은 이거 분명히 이재명 대표 역시 김준혁 후보의 말에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무슨 삭제가 됐어요. 또 1시간 만에. 그리고 또 삭제가 된 게 또 더 주목을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달아졌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번 총선의 이변이라고 할까요? 뭐 미처 예상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국 혁신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에 부산에서 서울로. 이거 조국 대표의 오늘 동선인가 보죠.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까지 왔다.
지금 좀 서울 온 건가요? 오늘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구. 뭐 대구. 200석을 갖게 되면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국 교수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짧게 드리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불법 때문에 그 법을 어겨서 그 불행해진 그 자체는 굉장히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는 나쁜 행동을 보상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조국 대표 일정 좀 볼까요? 여러 가지 동선이 이제 부산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선으로 거 있죠? 10시에 부산, 그리고 대구 들렸다, 광주, 지금쯤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은 저녁 8시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유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서울입니다. 박찬영 교수님, 일단 이 동선, 부산, 대구, 광주, 서울 이 동선의 의미는 뭘로 보이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을 광화문이에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국 대표가 출마 선언, 정치 선거 출마 선언을 했던 곳이 부산입니다. 그때도 뭐라고 그랬냐? 이후에 이제 부산으로부터 동남풍을 일으켜서 서울에서까지 총선 승리를 기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본인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9번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처음에 한 자릿수일 때는 호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의 분화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두 자릿수가 되고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한때 1위까지 올라갔던 그 이면에는 소위 말해서 PK, 부산에서의 지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 바람을 부산으로부터 일으켜서 이것을 지금 소리가 한강 벨트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이제 오늘 최종 유세도 다 서울에서 벌어지는데 이 기세를 몰아서 서울에서 소위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대구, 그다음에 광주, 서울까지를 이어지는 그 동선의 의미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에 이제 광화문인데 광화문은 뭐니 해도 역시나 이제 촛불, 탄핵. 뭐 지금 조국혁신당이 1번으로 내세운 게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권을 갖다 심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가장 상징성 있는 장소 대한민국에서 광화문의 촛불과 탄핵을 뺄 수가 없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광화문의 그 상징성으로 마지막 선거 유세를 마치는 걸로 동선을 짰다고 봅니다. 조국 대표 일정이 광화문인데 저 시간이 저녁 8시거든요. 그 시간에는 그 인근인 청계광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시간 즈음에 유세가 있거든요. 가까운데요. 끝나고 나서 또 뭐 조우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언론들, 기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패널 네 분께 앞에 판넬 하나 더 드렸거든요. 질문이 이겁니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정당들 조국 혁신당은 과연 비례 몇 석 정도를 얻으실 걸로 전망을 하시는지. 지금 문제 나갔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문제 있어요. 지금 의석수 전망입니다. 자, 쓰셨으면 올려주세요. 보니까요. 이것도 한번 빠르게 볼까요? 먼저 여선홍 행정관하고 박찬영 교수님은 12대 13. 비슷하긴 한데 한 석 차이가 있군요. 지금 전망에서. 자, 건너편으로 갑니다. 자, 여기 보면 최수영 전 의원은 12석, 그리고 이민찬 대변인께서는 유일하게 범위로 10석에서 12석 쓰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최수영 전 의원께 12석.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12석 지금 지지율을 놓고 보면은 사실 조국혁신당의 가파른 상승세가 뭐 일각에선 15석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조국신당이 미천도 드러냈어요. 그 사회 임금연대제인가? 그 공약 하나 꺼내놨는데 이 공약까지 역풍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벤트 정당, 그러니까 갑자기 급조된 정당이 사람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 말하자면 약진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한계를. 그러니까 정책 부분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이 만들 때는 최소한 비전과 가치, 그다음에 내가 이 한국 정치와 국민 생활에 뭘 기여하겠다라는 그런 담론과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를 무조건 우리가 3년 안에 끌어내리겠다라고 예. 사람 이름을 내건 정당이 갖고 있는 한계가 예. 노정이 돼서 이제까지 돌풍은 이어졌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일 만일 투표에서 정말 본투표가 남아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회의를 갈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노동단체에서도 지지 철회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말하자면은 이게 그 좀 뭐랄까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불안해 보이는 이런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내건 정당의 결말이 뻔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돌풍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12석까지 봤다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15석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고 12석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추세를 놓고 보면은 어쨌든 지금 사전 투표가 이미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조국 신당이 12석은 되지 않을까. 어쨌든 처음에는 정말 뭐 한 페이스메이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게임 체인저 정도로 부상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는 12석 이상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그러면 최근의 여론조사, 지금 뭐 공포 기간 전에 된 여론조사에서 비례정당 지지율상으로는 가장 높게 나온 그렇죠. 여론조사 나왔는데 네. 그럼 저 12석이라는 의미는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만든 위성정당, 네. 더불어민주연합,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만든 국민의 미래보다는 적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가 저는 가장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2등을 놓고 예. 조국 신당과 그다음에 비례연합이 아마 경쟁하는 경쟁을 구도로 하면서 한 예. 10석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합산하게 되면 뭐 최소한 24석이면 훨씬 많겠죠. 국민의 미래보다는. 자, 그럼 똑같이 12석을 쓰신 분이 여선홍정 행정관이에요. 어떤 이유입니까? 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대표가 말하는 목표치는 10석이거든요. 예. 근데 중간에 이제 뭐 여론조사 추이가 굉장히 좀 상승세를 탔을 때 그 대변인이 뭐 12석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도 사실은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지만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 들어가고 민주당 또 국민의힘 양당의 거대 지지층들이 또 결집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 수치보다는 약간은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뭐 12석 정도 이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 미래 그다음에 저는 국민의 미래가 뭐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수치상도 그렇고 가장 많이 이제 뭐 비례대표를 차지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비례에서는 약간 3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그래서 해봅니다. 12석이다. 두 분이 12석 숫자도 비슷하지만 설명도 좀 비슷한 걸 내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범위로 적으셨어요. 이민찬 대변인은 10석에서 12석 정도 될 것이다. 설명해 주시죠. 조국 혁신당의 컨벤션 효과는 끝났다고 봅니다. 끝났다. 민주당이 몰빵론이 들고 나온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이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여야가 그 큰 정당에게 결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이 바라는 15석은 뭐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 10석 안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조국 혁신당의 컨벤션 효과가 끝난 결정타는 박은정 논란이었습니다. 예, 박은정 조국 혁신당 비례 1번이죠. 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의 여러 가지 22억 원에 달하는 수입료, 여러 가지 왜 그런 변호론을 맡았는지에 대한 의문, 예. 내로남불 논란이 제기가 되면서 조국 대표 역시 과거와 내로남불의 장본인이었지 이런 게 떠오른 겁니다. 특히 부산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죠. 예. 부산을 공략하는데 조민 씨가 다녔던 병원 의전원이 어디죠? 부산대입니다. 부산대 의전원이 양산에 있습니다. 낙동강 벨트죠. 예. 저는 그 일대에는 이 조국 대표가 다니면 다닐수록 과거의 그 논란이 상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그게 맞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저는 결국에는 한 10석 안팎으로 조국 혁신당의 이런 표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찬 교수님은 뭐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가장 높은 숫자 13석을 전망하셨어요. 네, 저 사실은 이게 최소입니다. 그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네, 저는 뭐 충분히 그 이상이 나올 최소 수도 있다. 13석이다. 네. 그러면 다른 분들하고는 사뭇 다른 전망이에요. 네, 뭐 저는 조국혁신당 바람을 탔다고 생각해요. 이 바람을 타는 게 처음에 지지율 한 자릿수일 때는 단순하게 민주당 지지층의 분화였습니다. 그런데 두 자릿수를 넘을 때는 중도층이 거기에 가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을 하면서도 꼭 민주당의 표를 안 줘도 된다는 이른바 정당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의 한계에 풀이 넓어져 버렸어요. 결국은 중도층이 합류하면서 20%를 넘었고 이게 한때 여론조사에서 지금 1위까지 나왔던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과거에.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요즘에 이제 소위 여권에서조차 지민 비조가 아니라 지국 비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후보는 국민의힘 찍더라도 예. 비례는 뭔가 심판의 의미를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런 것까지 바람이 미친다면 예. 저는 정말 자칫하면 일당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13석. 저는 뭐 비례 2위까지는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추가 질문 짧게 드리면 최소를 13석이라고 하죠. 네. 그럼 그 이상 갈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굉장히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번 그렇죠. 총선을 통해서. 그렇다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되는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인데 향후에 야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확실한 경쟁자로 그것도 친문 성향으로 통하는 인물인데 경쟁자로 떠오르는 겁니까? 그러면은? 글쎄요, 뭐 이제 그 대권 구도는 사실은 이제 재판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지 그다음 알 수 있는 거고 확실한 건 이겁니다. 어쨌든 제3당이에요. 근데 과거의 제3당은 뭐 호남에 기반을 두든 국민의당처럼 또는 충청 대망론을 가지고 제3당을 노리던 이런 지역 기반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호남, PK, 수도권 지역이 골고루입니다. 지역 기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도층을 상당 부분 안고 있어요. 이런 제3당은 없었다. 좀 예.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는 원포인트 정당이지만 향후에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의 이 틀을 잘 짜 나간다면 의미 있는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는 제3당은 될 거라는 건 좀 분명하다고 봅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 좀 하죠. 어쨌든 제가 지금 조국혁신당이 지금 돌풍이 일으키는 건 분명하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선거에 개입한 걸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 이게 여권보다도 야권에서 지금 더 동요가 심한 게 조국혁신당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22대 국회 개원하잖아요.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는 제가 네. 조로 한 말씀 드리면은 프레너미 관계가 될 거다. 그러니까 프렌드와 에너미가 합성어가 프레너미입니다. 친구를 가장한 적이죠. 그 프레너미가 이제 미국 정치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매사의 경쟁이면서 매사의 기자들의 모든 사안에 따라서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인데 그렇겠네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죠. 당연히 물어보겠네요. 그런 차원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PK 전선에 왜 참전했느냐? 앞으로 친문 진영에서는 그러면 예. 지금은 사실 원내에서 친문이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친문 진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투톱이 일종의 상황 역할을 하면서 이끌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완톱으로 가겠지만 보이지 않는 친문 진영의 투톱은 조국 문재인 전 대통령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예. 매우 흥미진진한 어찌 보면은 정치의 재편보다도 야권의 재편이 더 관심을 끄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이 정치인들 후보들의 운명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의석수가 다 판가름을 해주거든요. 내일 나오는 그 결과에 따라서 다 행로들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요. 국민의힘에서 만든 국민의 미래. 요즘에 상황이 굉장히 묘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 이슈로 넘어갑니다. 지국비조의 비상등, 지국비조. 방금 전에 박찬 교수님께서 살짝 말씀하셨어요. 지국비조. 이게 정치권에서 지금 나오는 말인데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지민비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국비조도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셨어요. 맘카페라든지 이런데 지국 비조다 뭐 이러면서 지역구는 그냥 국민의힘 후보들이 공약도 좋고 준비도 많이 돼 있으니까 국민의힘 뽑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좀 못 믿는 사람들이 또 이제 하는 얘기겠죠.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진짜 그래서 지국 비조라는 말이 유행어로 돼 있다고 어제 누가 그러시대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당에도 너무 크게 맞장구 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자기가 속해 있는 당도 중요하지만 우리 쪽으로 좀 힘을 좀 밀어주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거 고맙겠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여당 분들인데 두 개의 정당 이름이 등장을 하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만든 국민의 미래, 비례정당용 유성정당이에요. 근데 양쪽에서 뭔가 지금 뭐 압박을 받는 건가요? 일단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지민비조 이어서 지국비조 현상까지 나타난 거 아니냐? 그 표를 잠식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요, 그 반대쪽에서는 자유통일당
여기서 지금 강경 보수표를 잠식하는 거 아니냐? 양쪽에서 지금 뭐가 협공 아니냐? 그럼 제목이 보세요. 좌우 협공받는 국민의 미래인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최수영 전 의원. 네. 일단 지국비조. 나경원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인데 언론 인터뷰에서 지국비조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만큼 현장에서는 체감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뭐 건네들었다고 이제 표현했고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맘 커뮤니티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이제 약간 여성 지지층에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나경원 의원은 이제 비례가 아닌 이제 지역구 후보 출마자이기 때문에 설령 그 마음에서 국민과 어떤 비례는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 지역구는 국민의힘을 찍어달라는 그런 갈급한 마음에서 저 표현을 하실지 몰라도 굉장히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저는 표현이라고 봐요. 그래서 설령 그런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미래를 찍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좀 그 결론을 좀 내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주목하는 건 자유통일당인데 자유통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표를 많이 주면은 국민의 미래가 많이 못 가져가니까 우리를 오히려 줘야 된다라는 그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것 같아요. 이게 지역구하고 비례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건데도 이제 잘못 들으면 이게 국민의힘에 많은 걸 주고 비례를 주면은 이게 의석이 분산된다더라. 쫄깃해지니까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이제 이른바 좀 고연령층 중에서 카톡 등을 통해서 많이 확인되니까 이런 말이 돌아서 이게 맞냐 안 맞냐 갑론을박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미래가 본의 아니게 지금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지금 중간에 끼어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그 대구에서도 뭐 이른바 지국비조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역구 출마자들은 원보이스로 비례는 무조건 국민의 미래를 주셔야 합니다. 딱 떨어지게 이걸 얘기를 해 주셔야만 이게 자매정당이라는 게 이게 그 시너지를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그 좀 뭐 유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는 진짜 말하자면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에게는 조금 좀 혼선을 빚어주는 그런 사안이 될 것 같아요. 박찬환 교수님께서는 좀 이렇게 떨어지셔 보는 위치에 계시니까 자유통일당 지금 국민의 미래표를 잠식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그래도 110석, 120석 정도 될 때까지 뭔가 힘이 붙는 모양새가 되면 몰빵론이 먹힙니다. 국민의힘으로 힘이 이제 쏠리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계속 지금 읍소 전략을 펼치잖아요. 100석도 어렵습니다. 꼭 찍어주십시오. 개헌 저지선, 또 뭐 그다음에 탄핵 저지선. 이러니까 보수들이 특히 극우 보수가 진짜 어려운가 보네? 이러면 그럼 그동안에 장해찬하고 도태우는 왜 자른 거야? 우리의 목소리, 극우의 목소리는 누가 반영하는 거지? 이렇게 망해가는 거 그럼 우리 목소리 대변하는 사람들이라도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자유통일당에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호소 전략, 읍소 전략을 펼쳤던 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유통일당이 한석을 얻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지금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의 이제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고민해야 될 지점이 생긴 거죠. 자, 이민찬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께서는 이거 좌우 협공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비례정당 상황이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참 안타깝죠. 저희 근데 이 지역구 출마자는 타 정당을 이렇게 찍어달라고 호소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국민의힘의 여러 후보들이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대놓고 활용할 수가 없죠. 국민의 미래 얘기를 뭐 지지해서 이걸 할 수 그렇게 없다는 할 거죠. 수는 지금. 없죠. 법적으로는 다른 정당이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뭐 28청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은 들었어요. 주변에서 28청춘. 국민의힘 어떤 선거 유세장에 가보면 28청춘 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게 들립니까? 근데 과거에 조금 지난 선거를 돌아보면 늘 있었습니다. 자유통일당과 같은 여러 어떻게 좀 더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별도의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한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난 총선에도 있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결국 뭐 큰 의석 성과를 내지 못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의 표를 몰아줘야 된다는 심리가 뒤로 갈수록 작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3%를 일단 넘겨야 돼요. 의석을 받으려면. 이 3% 룰이 있는데요. 자유통일당을 찍었을 때 과연 이 3%를 넘길 수 있을까? 3%를 넘기지 못할 거라면 오히려 국민의힘에 더 몰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 조국 혁신당 바람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이나 국민의 미래, 아니, 조국 혁신당의 바람을 잠재울 수 있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여당은. 얘기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조국 혁신당뿐만이 아니라 여러 더불어 미래연합 같은 경우에도 후보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국민의 미래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도덕성 논란이 있는 후보들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가 뭐 노이즈 마케팅이 오히려 안 된 측면이 있죠. 그런데 면면을 들여다보면 장애인 변호사, 외교 전문가, 호남 명문가 이런 면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현명한 유권자들께서 선거 공모문을 보시고 국민의 미래의 후보자들의 경력을 본 다음에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좀 홍보가 덜 된 겁니까? 그렇게 판단하세요, 좀? 노이즈 마케팅은 못했죠.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뚝배기처럼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은하게. 이건 여선 운전행정 같게. 근데요, 이거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아예 그냥 만들었던 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가만히 보면 다 뭔가 공격을 받는, 뜻하지 않은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의 잠식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병립형을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뭐 연동형 선거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번에도 또 보였다 이렇게 좀 보여요.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주도로 만든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민비주 아닙니까? 그 현상에서 조국 혁신당이 표를 의석수를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거고, 지금 국민의 미래는 지금 뭐 새로 조국 혁신당 관련 얘기 나왔지만 자유통일당이 지금 표를 잠식하는 거 아니냐 얘기까지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뭐 저는 연동형 선거제도 약간 민주당이 주도해서 지난 국회 때 이제 만들어진 건데, 어쨌든 사과하고 병립형으로 가자. 이게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 선거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어쨌든 뭐 이번 선거에서 또 연동형제 채택이 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이제 양당 구도를 깨자는 그 이야기가 조국 혁신당의 돌풍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약간의 조금 유권자의 선택의 폭이 조금 넓어졌다. 뜻하지 않은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겁니까?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조국 혁신당이 나오고 있는 돌풍에 이걸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민주당 지지층만으로는 이 정도까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도 무당층이 확실히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뭐 이제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도 국민의 미래를 어쨌든 1등을 한번 이긴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도 무당층이 제3지대 정당으로 조국 혁신당을 인정해줬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뭐 나경원 후보 이야기도 나왔는데, 나경원 후보가 최근에는 뭐 갑자기 기자회견 자청해가지고 200석이 무너집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언더독 효과를 노리는 뭐 읍소 전략을 했는데, 그 읍소 전략이 사실은 비례정당에도 똑같이 이제 적용돼가지고 우리 국민의 미래가 어렵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연장선 상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뭐 여론조사 추이를 볼 때 어쨌든 비례의석 정당은 국민의 미래가 가장 많이 가져갈 것 같다. 근데 조국혁신당이랑 더불어민주연합 합치면은 야권 파이가 더 높긴 하지만 어쨌든 1등은 국민의 미래가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지금 사실은요, 거대 정당들이 위성 정당을 만들고 위성 정당을 주도해서 또 만들고 이런 상을 놓고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에서 꼼수 중에서 또 꼼수구나 이런 비판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런 꼼수를 통해서 위성 정당이 탄생하고 등장해서 총선에 나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다른 정당들이 지금 표와 의석을 잠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나중에 정치사를 연구하시는 어떤 학자분이 계시면 아주 깊게 연구를 해볼 만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지금 이 상황은요. 자, 다음 마지막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활약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정당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인물들 얘기 좀 해보죠. 제목 보겠습니다. 이준석은 멸종위기종이요? 이준석은 정치인인데 왜 멸종위기종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을까요? 일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안전방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잘 살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힘들어집니다. 그걸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어렵게 하겠습니다. 정치 똑바르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기호 7번 개혁신당은 멸종위기종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정당입니다. 소신 있는 멸종위기종 정치인들을
꼭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얘기하면서 멸종 위기종 정치이다. 좀 살려달라. 이렇게 읍소를 하고 있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 천하람 위원장 얘기죠. 멸종 위기종 정치인 한 번만 살려주세요. 호소입니다. 오늘 언론 인터뷰도 호소예요. 그리고요. 이게 좀 며칠 된 거죠. 지난 7일인데 이준석 대표의 어머니, 아버지가 유세 현장에 등장을 했죠.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과거에 그때 흘렸다 어쩌다. 결국에는 본인의 아들, 지금 후보가 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호소를 한 거예요. 보면 눈물의 호소가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눈물과 멸종위기종 살려달라는 호소. 이렇게 지금 나온 건데 요거는 이준석 대표와 약간 연배가 비슷하신 여선홍정의 조간.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멸종위기종이라는 자평까지 하면서 읍소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번에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낙선할 경우,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도 만약에 배지를 못 단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정치 행로가 불투명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뭐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국민의힘 뭐 보수 계열 전체가 약간 좀 위기론에 빠졌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가 설사 뭐 배지를 못 단다고 해도 의미 있는 득표율 뭐 지금 국민의힘 후보보다도 뭐 선전을 한다면은 그래도 뭐 아예 이제 뭐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뭐 그런 모습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낙선하더라도 그래도 정치적인 생명줄은 좀 이어져 있고 뭔가 재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화성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화성 동탄에 나간 선거 지역구에서는 예. 어쨌든 국민의힘 뭐 후보보다 앞서는 결과들이 조금 있거든요. 최근에 지지율 조사를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있습니다. 뭐 결과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제 뭐 그렇게 선전을 한다면은 낙선을 하더라도 또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이준석 정치인에 대한 소구력은 조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보여집니다. 지금 뭐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들인데 뭐 이런 모습들 있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런 결과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요. 자, 아까 화면에 보면은 이준석 후보의 부모님이 등장했던 모습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영상도 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왼쪽 가슴은 정치인 아들 이준석, 오른쪽 가슴엔 내가 배아파난 가슴으로 낳은 아들 이준석, 내가 이 힘들게 버티고 있는 아들 앞에서 내가 힘들지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무너지겠구나. 최수영 의원님,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다면, 낙선한다면 이준석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어려워질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이제 뭐 제가 비유하면은 뭐 대문을 통과해야 안방 구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대문을 그렇죠. 안방 구경하려면 대문에 들어서야죠, 일단. 대문을 통과해야 안방 구경하는데 이 대문을 계속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방 구경이 가능하겠냐 이런 또 지적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사실 동탄 지금 출마한 지역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연령대 지역이고, 그다음에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바로 이번에 옆 인근한 이제 이원욱 의원의 또 말하자면 영향력이 있는 지역구라. 인근에 있습니다. 인근 그래서 지역구에. 좀 당선 가능성이 높게 생각하고 그쪽 가는 것 같은데, 차라리 떨어지더라도 일종의 대구 같은 데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거기서 뭔가 떨어지더라도 의미 있는 득표를 기록했으면은 보수의 서사가 기록이 될 텐데, 이게 이제 당선 가능한 지역에 와서 선택을 했는데 불구하고 떨어져 버렸다면은 그거는 명분도 실리도 다 잃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돼가지고, 저는 어쨌든 지금 추세를 놓고 보면은 지금 막판 역전도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 이 고비를 넘긴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는 정말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고비를 넘긴다는 걸 혹시 당선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3세대 정치인이 우뚝 설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고비를 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도 상당한 또 긴 시간을 또 고난의 행군을 또 할 수밖에 없어서 이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군다나 22대 국회가 이재명 대표가 정말 만들었던 그 민주당이 일당이 되고 과반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중립의 정치,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상식의 정치가 사라질 수 있어서 저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살아남는 것이 무조건 이준석 대표만이
그 좀 생각해야 될 가장 목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두 분도 좀 들어볼까요? 우선 박찬원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개혁신당에서 장명을 잘 못했다고 봅니다. 오. 사실은 1번 공영훈 후보나 예. 2번 국민의힘 후보는 예. 정치인 출신이 아니에요. 오. 이분들이야말로 이번에 낙선하면은 예. 그냥 멸종 위기종이 아니라 그냥 멸종입니다. 이분들은. 아, 정치를 안 하셨던 분이 이번에 들어온 거니까. 그렇죠. 공영훈 후보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 한영민 후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한영민 후보도 예. 두 분 다 당으로부터 영입받은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둘 다 전문가 분야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야말로 이번에 낙선하면 그냥 멸종이에요. 정치권에서. 정치권에서는. 근데 이준석 대표는요. 여기서 낙선하더라도 예. 어쨌든 비례 의석이 있는 정당의 당대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셀럽이에요. 우리가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치권에서 사라질 뻔했다가 다시 기사회생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다시 그 정당에서 기회가 주어질 정치권에서 기회가 주어질 건데 공영훈 후보나 한정민 후보는 정치권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좀 균형감 있게 상이 다르다. 네, 저기 동탄에 계신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찬 대변인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결과가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되고 비례에서 뭐 한 두세 석을 낸다 한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최선이다. 최선이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예. 향후 정말 제3지대 정당으로서 여러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도 결과가 좋지 않고 예. 비례 정당으로서 비례 의석에서도 특별한 성과를 낼 수 없었다면 예. 그러면 긴 휴직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새로미와 개혁신당의 어떤 합당과 분당 과정을 보면서 예. 그 정치권 주변에서는 역시 이준석이다. 이준석 대표와 무엇을 누가 같이 할 수 있을까? 예. 뭐 이런 어떤 독선적인 이미지가 좀 또다시 부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나가서 제3지대 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런 예. 어떤 상처를 남겼기 때문에 예. 긴 휴지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 지금 만 39입니다. 40대를 통째로 날릴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돌아와서 정치를 할 건데 그 돌아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가 향후 이준석의 행보를 가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 준비된 분은 한때 이준석 대표와 손을 잡았다가 금방 헤어졌죠. 이낙연 대표. 지금 새로운 미래입니다. 일단 상황 좀 볼까요? 최근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이뤘던 여론조사인데요. 하나 좀 확인해 보죠. 보시면은 지금 이낙연 대표는 지역구 출마했잖아요. 광주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낙연 대표 쭉 보시면 이게 지지율 상황이었는데 얼마 전까지 여의치가 않네요. 이게 지금 상황이 17% 정도까지 나오는 지지율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 상황도 좀 볼까요? 비례정당 관련된 지지율인데요. 새로운 미래 보시면은요. 4% 3% 이 정도예요. 지금요. 여기도 좀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힘들다고 좀 약간 상황이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결국 광주 특히 광산 지역의 주민분들도 역시 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제1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다는 그 생각이 일단은 견고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여전히 지난 대선 당시에 이런 이낙연 책임론, 이낙연 악마와 이낙연이 돕지 않았다는 이런 뭔가 프레임이 너무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박찬원 교수님, 이낙연 대표는 호남 출신 정치인, 호남의 주자, 항상 이렇게 인정을 받았었는데 새로운 미래도 그렇고 본인이 지금 광주에 출마했는데도 호남 쪽에서의 반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네요. 호남은 누가 뭐라도 전략적 투표를 합니다. 그것이 정권 심판이 목적이라면 부산 출신 후보라도 대통령을 만드는 게 호남이에요. 그래서 탈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왜? 이번 총선은 뭐니 해도 정권 심판론 선거기 때문에 탈당을 하는 순간 이 정권 심판론에 역행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 결국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래도 일관됐으면은 저는 좀 나았는데 입장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국민 여러분께 제3의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다가 탈당에 통합이 안 되니까 저희가 진짜 민주당입니다 이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요즘에는 나중에 야당은 다 하나로 합칩니다 이러고 있어요. 자, 이러면 도대체 호남 유권자들이 과거에 그 잘 나갔던 국무총리와 대선 후보
차기 후보 1위 여론조사를 달렸던 이낙연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이 비참한 어떻게 보면 행보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는 사실상 뭐 은퇴 기로에 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번에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했고 또 그나마 그 잘못된 선택도 입장을 계속 바꾸면서 말 바꾸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거의 뭐 기로에 선 그런 정치인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최수영 전 의원님 한 40여 초 남아 있는데요. 이낙연 대표 총선 뒤에 이낙연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뭐 사실은 이제 정치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뭔가 그러면 사람이 이번에 원내에는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명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시대 가치 같은 것들을 후광으로 달고 다녀야 되는데 과연 이낙연 대표가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그 가치가 무엇인가 그런 측면에서 더더군다나 새로운 미래 이번에 지역구에서 만일 김종민 후보 당선되면은 비례에서 또 못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 연동형, 준연동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이낙연 대표가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지점이라 22대 국회 개원 후에 이낙연 대표 모습이 참 저도 짠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상합니다.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총선 대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대표 방송은 역시 MBN.